일단은 그 예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D쪽에 우리가 단순히 압축 파일을 그냥 풀어서 둔 곳이 존재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내장 그 통캣을 내장해서 이클립스에서 바로 테스트할 때 실행시킬 때 쓰기 위한 목적으로 압축을 풀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서버 쪽에 가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추가를 했지만 기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없는 경우에 삭제를 하게 되면 new를 해서 서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해당 폴더를 이렇게 아이고 추가해 버렸네. 추가됐죠. 지금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세팅, 외부에서 연결할 때 쓰는 포트 설정 잡아주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그 퍼블리시라고 해가지고 해당 어떤 통캣 서버에 우리 코드를 복사를 했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외부에서 접근할 때 컨텍스트 루트 패스를 뭘로 줄 거냐, 요 이름을 실제 프로젝트 매니저에는 이름이고, 그랬을 때 이 위치, 요 위치를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할 때 부여된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할 때 외부에서 접속할 때 당연히 포트 IP 그 HTTP 프로토콜 콜론 슬래시 그죠? IP 어드레스 콜론 포트 슬래시 한 다음에 요 이름을 써주게 되면 위치를 가리키게 되고, 만약에 여기 아래 같은 폴더 아래 있다면 해당되는 HTML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죠? 입력을 많이 한다면 이렇게 해서 포트 192.168점 10.5가 재고, 그 다음에 포트가 저기 80, 여기는 이제 9000번이죠. 9000번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9000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9000번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접근해야 되는데 HTML 자원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할 때 앞서 우리가 그 모듈 쪽에 정해진 이름 서블립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게 슬래시를 끝나게 되면 해당되는 루트 아래서 기본 그 웹 아래 존재하는 web.xml에 등록된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있다면 걔를 호출할 것이고, 만약 없다면 다른 이름을 썼다면 이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썼다면 직접 이게 이름을 지정을 해 주셔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엔터 치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찾는 거죠. 있구나 하면 바로 호출해 줄 텐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웹 INF 아래 바로 HTML 파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웹봇이라고 하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고 거기 아래 인덱스 HTML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웹 INF 아래에 존재하는 폴더죠. 근데 이 웹 INF 자체가 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웹봇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있는 실제 자원, 요청해야 될 자원을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게 커서의 위치하고 좀 안 맞는가 보네요. 살짝 떨어져서 잡히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자원을 부르게 되고, 지금 안 띄워져. 실행을 시켰을 때 스타트하고, 이제 서버가 이제 켜졌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텍스트를 그대로 받은 거죠. 이걸 그대로 서버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고 받은 내용을 웹브라우저의 그 렌더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 화면에 이게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미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모듈이 웹브라우저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나는 걔가 그 어떤 텍스트를 보내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HTML 엘리먼트 요소죠. 이 엘리먼트를 지정해주게 되면 이걸 해석을 해서 얘는 제일 큰 글자, 그 다음에 좀 작은 글자 이렇게 이제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좀 글자가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4 정도 이렇게 줄여주면 이걸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글자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할 때는
해당되는 프로젝트, 이거는 특정하게 우리가 이제 전체 이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파일만 이렇게 익스포트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반드시 프로젝트를 익스포트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늘 패키지 익스플로러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따로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익스포트 할 때. 이렇게 찾아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죠.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직접 바로 디폴트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웹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웹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C 아래 프로그램 파일스 아래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아래 톰캣에 우리가 깔아야 될 모든 서비스는 웹 apps 아래다가 깔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배포되는 .war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톰캣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배포할 때는 톰캣이 실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해당되는 와르 파일을 풀어서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 파일 다 전부 다 이제 안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호출할 때 요 그 압축 파일 폴더 이름 자체가 서블릿 컨텍스트 루트 패스의 이름입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 파일을 만들 때, 와르 파일을 만들 때 그 파일의 이름에 따라서 걔가 컨텍스트 루트 패스가 되기 때문에 압축 파일을 만들 때 이름을 좀 잘 생각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보시는 게.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아시겠지만 배포라고 하는 과정이 핫 디플로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서비스가 존재할 때 여기 지금 톰캣이 얘를 이 폴더를 읽어드려서 지금 메모리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본이 되는 파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톰캣을 종료를 하셔야지 얘를 삭제할 수 있어요. 톰캣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삭제하고, 새로 변경된 파일, 와르 파일을 복사해 주시고, 다시 이제 톰캣을 재기동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폴더를 풀어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단이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서비스의 수정이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바로 여기다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톰캣이 실행 중에 있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와르 파일이 여기에 복사가 되게 되면 새로운 와르 파일을 찾게 됩니다. 확인하고 얘가 지금 이미 압축을 풀은 서비스가 내가 지금 서비스 영역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애냐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되는 와르 파일 압축을 풀어서 폴더 만들고, 해당되는 이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을 톰캣 그 서버가 읽어들여서 자기 실행 메모리에다가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배포만 했을 뿐인데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죠. 이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이전에는 한번 실행할 때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각종 파일들을 미리 자기 메모리에 가지고 있거든요. 톰캣 자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니까. 톰캣 자체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행할 서비스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할 때. 근데 예전에는 그게 중간에 변경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톰캣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을 올리고 다시 톰캣을 새로 실행을 재시작함으로 해서 이제 추가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프 더 로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톰캣이 실행 중인데 계속해서 새로 변경된 게 없는지를 톰캣 서버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내가 새롭게 만약에 배포한 게 있다면 해당되는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핫 디플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와서 서비스는 다 핫 디플로이인데, 다만 톰캣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오픈 소스인데, 이 핫 디플로이가 가끔씩 엉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늘상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은 핫 디플로이가 조금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뭐
오픈 소스니까 공짜잖아요, 그죠? 공짜라고 해서 그냥 뭐 비지떡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서비스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버그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 무슨 소리죠? 이, 그래요? 네. 자, 여기 이제 제가 웹.xml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지만, 요 전체, 내가 여기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겠죠. 서블릿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 설정과 관련돼서 전체 설정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컨텍스트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웹 INF 폴더 아래 여기 있습니다. 뭐 통캣 관련 통캣 자체만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뭐 카탈리나 베이스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설치한 그 뭐죠 홈의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로 동작하는 즉 인스톨 파일 말고요. 인스톨러 파일 말고 저희가 지금 이제 G 파일로 압축을 풀었던 그 홈입니다. 이 카탈리나는 통캣의 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이게 카탈리나 이름을 제가 아마 통캣 처음 나왔을 때 통캣이라는 이름보다는 제가 이게 웹 서버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제 아무래도 그걸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여전히 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카탈리나 베이스 또는 카탈리나 홈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윈도우에서 환경 변수 설정할 때는 이렇게 카탈리나 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 변수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이거 뭘 얘기하느냐? 통캣의 홈입니다. 설치된 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 이제 설정이 이제 그 컨텍스트에 대한 추가 뭐 정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쪽 서버에서 여기는 이제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이 서버 같은 경우에 설정을 이렇게 해놨죠. 요런 이름을 쓰겠다. 컨텍스트 루트 패스 얘를 쓰겠다. 포트는 얘를 쓰겠다. 관리자. 이건 어드민 포트인데, 뭐, 저희가 쓸 일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통캣 모니터라고 하는 통캣 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드민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서버를 뭐 실행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 다 그 기능들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거. 통캣 깔면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써서 바로 이제 필요한 것들, 서비스를 실행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각종 정보들, 저도 뭐 내부적으로 이런 거 다 보진 않았는데, 뭐 그에 서비스를 띄우고 죽이고 하는 정도, 포트 변경하는 정도, 그 다음에 예전에 이걸 수동으로 했던 거, 지금 뭐 수동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서블릿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작성돼서 만들어진 HTML, 이게 정적인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작업을 서블릿에서 좀 해봐야 되는데, 띄워놓은 게 어디 있었죠? 그걸 좀 해볼까요? 지금 어디 있어? 저희가 아까 올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폴더에다가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자 서블릿 우리가 만들게 될 서블릿인데요.
설정 파일이 어디가 있더라? 음? 잠깐만, 이쪽에는 파일이고. 자, 웹 서버상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자바 클래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바 클래스가 웹 브라우저에게 되돌려주는 HTML을 생성한다. 즉, 자바 코드에서 HTML을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한 다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HTML 폼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 거죠. 일단은 HTML에서 우리가 화면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 이제 웬만하면 이제 크롬 사용할게요. 지금 아무래도 어도비 명령을 쓰기가 좋으니까 여기 이제 뭐 다음이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이죠. 여기 입력되는 거잖아요. 검색 요청하게 되면 서블리드한테 이런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알려주는 거고, 뭐 카카오 계정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하는 파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자바 코드가 받아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할 때도 마찬가지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HTML 폼 데이터를 여기서 말하는 폼 데이터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폼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쿠키와 세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두 개 전체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그래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 오라클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서버죠. 네트워크 서버 둘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 얘기할 때 둘 사이에 세션이 맺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로 좀 나오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보통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TCP/IP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태, 가상의 선, 그건 뭐 파일에서는 스트림이라고 얘기하고요. 네트워크에서는 버퍼, 채널, 스트림 다양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연결된 그 상태 그 자체를 우리가 가리킬 때는 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윈도우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두고서 외부에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인정을 해서. 그 경우에도 각각 사용자는 자기만의 연결 가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연결 가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사용자가 몇 명이 접속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세션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세션당 각각 이제 연결 요청된 하나의 가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결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 해주는 경우에는 웹 서버라고 할 수 있는 톰캣하고 웹 브라우저 사이에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의 약속은 뭐냐면요. 요청을 하기 위한 접속을 하고 요청 결과를 되돌려 받게 되면,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얘기하고 요청된 결과를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리스판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접속을 이제 우리가 최초 설계는 끊는답니다. 근데 이제 연결을 하고 끊을 때 우리가 그 작업 자체가 전체적인 작업에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정 정도 접속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onnection Alive라고 하는 그 옵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접속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접속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페이지의 다른 페이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현재는 요거는 로그인 제가 안 했죠. 근데 보통 로그인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로그인 했다고 가정하고 내가 얘를 딱 눌렀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접속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의 사용자의 어떤 접속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뭐가 있었냐면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있죠.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는 뭐 그냥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을 물어볼 수 있겠죠.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 다음에 로그인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접속이 됐다 했을 때는 이미 둘 사이에는 세션이 이제 맺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특정한 링크를 클릭했을 때 특정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그 기능이 로그인한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장바구니를 하는데 장바구니를 로그인 정보가 없다고 하면 장바구니 자체는 생성이 돼서 거기에 물건은 들어가는데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 누가 연결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통캣이요. 그래서 통캣이 걔를 저장하고 있다가 만약 장바구니에서 내가 특정 물건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로그인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시 어떤 이런 세션을 맺기 위한 연결 요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세션에 정보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저장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만 그래서 확인해서 만약에 세션 또는 쿠키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그게 일종의 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세션 객체, 쿠키 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접속할 때 사용자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작은 객체입니다. 객체. 뭐 물론 당연히 클래스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폼 데이터하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로그인에서는 이게 바로 이어지겠죠. 로그인하고 로그인한 사용자를 받았다면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서블릿이 받았다면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내부에 있는 쿠키 객체나 세션 객체에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이 쿠키나 세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서버의 정보로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PC한테 이 정보를 보내줍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쿠키 객체, 액션 객체를 네트워크상으로 로그아웃을 하잖아요. 그럼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그 객체를 파일 형태로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클라이언트가 다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뭐 한 개 사이트만 접속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접속 파일 이름 자체가 IP 어드레스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파일 이름에. 그래서 해당되는 쿠키 파일이나 세션 파일을 다 찾습니다. 찾아서 내가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곳이 이곳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세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쪽 누구죠? 서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서버는 이전에 접속한 기록을 가지고서 이 사용자가 접속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서 계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완전히 컴퓨터를 끈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서비스 사용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야지, 잠깐 외출해야지, 밥 먹고 와야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페이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그 세션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접속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이전에 사용자가 그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은 쿠키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해당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되는 파일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제한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무제한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쿠키 값은 일정 정도 시간, 물론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 동안만 유지가 되고요. 만약 그 이후에 접속이 오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그 파일이 온다 하더라도 서버에는 그 파일이 객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일정 정도 시간 동안 그걸 요청한다는 거고,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잠깐 외출하고 와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됐습니다. 또 잠깐 어떤 다른 곳에 가서 회의하고 왔는데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회사 업무 PC 쓰는데, 내가 회사 업무 하기 위해서 회사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한 뭐 얼마 안 돼서 잠깐 3분, 5분 정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특정 메뉴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바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로그인 해야 됐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상위 레벨에서 JSP와 유사한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JSP에서도 동일하게 서블릿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클래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JSP에서 페이지를 다루는, 즉 비율을 다루는 기능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물론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인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JSP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에 비해서 서블릿에서 작성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불편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코딩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보통 이 JSP를 초반에 이제 맡아서 작업을 했던 분들이 디자이너. 그 사람들이 최대한 해주는 게 HTML 파일이죠. 근데 HTML 파일을 넘어서는 특정한 기능을 요청했을 때 이 작업을 그분들이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익숙하면 보통은 JSP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일반 보통 프로그램을 처음에 배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면 이제 JSP는 순수하게 비율을 보여주는 조작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자바를 먼저 배우지 않고 JSP를 먼저 배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JSP가 편한 거야. 여기서 자바처럼 아주 딱딱하지 않고 자바 코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작이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JSP로만 자꾸 이렇게 기능 구현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작은 사이트는 돼요. 작은 사이트는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JSP는 자바 코드로 내부적으로 바뀐 다음에 실행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느리기도 하고, 또 원래 비율을 나타낼 목적으로 보통 HTML로 가득 찬 파일이죠. HTML만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이렇게 자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코드가 너저분해집니다. 체계화도 안 되고 또 쪼갤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 덩어리 채로 그냥 그 JSP 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이트들 아마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상위 레벨에서는 JSP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서블릿도 결국은 JSP도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실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클래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로직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HTML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HTML로 끝나는 파일을 요청하게 되면 얘는 자원을 요청한다고 생각하고 자원을 찾아서 웹서버가 돌려주면 끝나요. 근데 얘가 만약에 HTML과 같은 원래 그 웹에서의 자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일단은 .html이 없다든지 .png나 뭐 이런 이미지 파일도 아니야. 그 경우에는 서비스겠죠, 그냥.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고서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이름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블릿 클래스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구조고, 그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한번 개발해보죠. 요건 2차 복사를 내가 했구나. 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요거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hello world 서블릿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src에서 제가 여기다가 그 뭐죠? JSP도 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JSP 이쪽에 만들진 않은데 여기다가 서블릿이라고 하나 추가할게요. 패키지를 너무 길다. 자, 서블릿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다가 둔 거 맞나?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헷갈리게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블릿이라고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어떤 클래스를 만드느냐? 일단 메인이 없어. 왜냐하면 톰캣이 메인이고 톰캣이 얘를 스레드를 생성한 다음에 스레드가 이제 실행하는 어떤 클래스 파일 객체로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름은 저기 헬로 월드 서블릿.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자, 추가를 뭘 해줄 거냐면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만들 수 있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자, 슈퍼 클래스, 즉 상위 클래스를 반드시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클래스요? HTTP 서블릿. 보이시죠? 자바 X 쪽에 자바 X 패키지 아래 서블릿 패키지 아래 HTTP 패키지라고 하는 곳에 존재하는 HTTP 서블릿. 상속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 생겼죠? 이렇게. 일단은 뭐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보통 이 객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는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보통 붙여주는데 여러분이 임의로 여기 번호를 붙이셔도 되고 그냥 툴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워닝 메시지처럼 이렇게 노란 게 자꾸 떠서 물론 그 세팅에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워닝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상당히 위험하죠. 워닝을 해제할 수는 없고 워닝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저 같은 경우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 거면 두 개의 메소드 두 개시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하게 되면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 존재하고 있죠. 위에 거 노란색으로. 그리고 밑에 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수작업을 만들 때 자, 일단 얘를 할게요. 선택하면 딱 드러나는 게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재정의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재정의했을까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부모 쪽에 있는 걸 얘기하겠죠. F3을 눌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스가 안 보이는구나. 소스가 지금 첨부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걸 소스를 가져오려니까 또 귀찮은데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자르 파일만 있어서 여기다가 추가 하나 해줄까? 이건 조금 번거롭네. 그냥 일단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소스를 좀 거하게 좀 그러니까 도큐멘트 쪽에 한번 거기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소스가 원래 다운로드 받았을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D 그걸 우리 볼 테니까 라이브러리만 있네. 소스가 없구나. 일단은 이 소스 있나? 없네요. 지금 클래스 파일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서블릿 API 소스 여기 3.1이고 지금 4.0이 없으니까 기능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요거 괜히 무시무시한 말 하네 이거. 그냥 이거는 지나갈게요. 지금 소스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좀 좋겠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이건 마찬가지 이쪽 소스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가 있죠. 안에 있는 거 좀 보면 좋은데 여기 지금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웹 브라우저가 있죠. 그럼 내가 여기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커넥션이 맺어진 상태, 즉 세션이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채널이 생성이 된 겁니다. 스트림이 연결된 거고요. 입출력 버퍼를 위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두 개의 객체가 우리가 아까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입력 채널 또는 입력 버퍼, 입력 스트림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채널, 출력 버퍼, 출력 스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는 출력 소켓이라고도 하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쪽도 입력, 출력 채널이 각각 있죠. 그리고서 이 둘 사이가 지금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여기다가 쓰게 되면 여기 연결되고 그죠? 이게 만약에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다. 아웃풋이고 그럼 입력이기 때문에 얘가 쓰게 되면 여기 읽어 드리는 거니까 반대쪽에서 보면 써야 되겠죠. 아웃풋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거 있죠. 출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 드려야 돼요. 브라우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톰캣의 맨 앞단에 나오는 웹 컨테이너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HTML 페이지가 아니라 또 다른 컨테이너인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요게 그 웹 컨테이너가 받았던 입력 채널, 입력 소켓, 입력 스트림, 그죠? 요거 입력 객체 요걸 그대로 여기로 던져줍니다.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여기 그 서블릿 컨테이너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입력이죠. 입력 받아온 여기 이 위치 입력, 출력. 우리가 보통 이 객체들은 우리가 메소드에서 주고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함수에서 줍니다. 주게 되면 내가 여기서 넘어오는 값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입력으로서. 그럼 내가 내 그 서블릿 프로그램 내부에서 쓰기를 하잖아요. 여기다가 쓰기를 하면 그대로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지.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웹 브라우저가 주는 값 있죠? 쓰는 값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 서블릿 리스판스는요,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웹 브라우저로 넘어갑니다. 물론 웹 컨테이너를 통해서 넘어가는 형식이죠. 근데 이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객체를 웹 컨테이너에서 써도 넘어가고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써도 넘어갑니다. 자, 컨테이너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집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두 개씩 있고요. 하나는
두 포스트 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는 걸 호출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서블릿 프로그램을 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의미적으로 보자면 웹 브라우저가 톰캣이 접속을 해서 최초 접속을 받는 웹 컨테이너가 요청을 받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원 요청이 아니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가 다시 서블릿 컨테이너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생성을 해서 걔한테 이 객체를 통해서 쓰고 이 객체를 통해서 읽어와 라고 하면서 이 두 개의 객체를 던져줍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두 게이츠라고 하는 메소드도 그렇고 두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도 정확하게 상위에 있는 부모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한 거죠. 그죠? 그 상위에 있는 메소드는 얘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 내부에 두 게이츠나 두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직접 보면 좋은데 잠깐만 다운로드를 못 하도록 해서 신경 쓰이네. 그쪽에 지금 있죠. 앞에 통캣 쪽에 지금 소스가 그죠. 거기에 지금 제공하니까 가지고 올게요. 이거 안 보니까 약간 뭔가 안 한 듯한 기분도 들고. 통캣 9.0 다운로드 사이트 가서 여기서 여기 있죠. 소스 여기 있네. 없애버리죠. 괜히 좀 보기 안 좋네. 폴더 표시. 다운로드 끝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저장. 이 통캣 자체의 소스를 얘기하는 건가? 서블릿 여기 보면 지금 HTTP 어디 있어? 여기 보이죠? 이걸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여기서 읽어드리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그쪽에 이걸 zip 파일로 하면 바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지금 다운로드 쪽에 파일 있었죠? 파일은 F3을 눌러서 attach source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특정 폴더에 복사를 하도록 해놨네. 잠깐만. 그럼 external location 있네, 그죠? external 파일에서 C에 있었죠? C에 다운로드. 자, 이제 볼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아까 저쪽 사이트 있죠? 사이트 가서 소스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다운로드에 바로 이렇게 해놨죠. 본인이 원하는 위치, 나중에 혹시 잊어버리지 않은 위치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두고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요. 지금은 저는 이미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익스터널 파일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abstract class라고 추상 클래스입니다. 거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 뭐 다 작성해 버렸죠. 누가요? 예, 이걸 만든 사람들이. 여기는 또 부모가 또 제네릭 서블릿이죠. 얘도 추상 클래스 그죠? 추상 클래스의 추상 클래스. 각종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HTTP 서블릿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고, 자, 어디 있어? do had도 있고, 명령이 좀 많습니다. do post 있죠? 그 다음에 do put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웹의 명령이 do delete, do cache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그죠?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얘를 지금 내가 재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의하겠다. 내가 원하는 경우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든지 또는 리스판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 인터페이스죠. 구현체는 어디에 있냐? 톰캣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내부적으로 이 객체는 뭐를 의미하느냐?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나 또는 출력 객체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에서 쓰는 입출력 채널 또는 객체 또는 스트림 또는 소켓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객체죠. 지금 울렸는데 이게 마이크로 사이언스거든요. 자, 제가 그 웹에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자, 다음에서 하나 제가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제가 자바라는 언어를 알고 싶어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쭉 이어진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미 80분 포트는 알고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우리가 그 URL이죠. 그러니까 호스트에 대한 정보.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P도 알 수 있죠. 원래 IP로 해야 되는데 IP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NS 룩업을 하게 되면 DNS 쪽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맞나? srch 다음.net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IP를 보내주고 있죠. IP 핑을 받아주는지 잠깐 볼게요. 응답을 해주는지. 역시 보안적으로 막아놨네요. 자, 이렇게 이제 실제 IP 어드레스가 존재하지만 이걸 외부에 바로 공개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서작 공개한다 하더라도 뭐 IP 목록을 써놓고 IP를 가지고서 접속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 형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자, 그게 이 호스트에 대한 정보고, 포트는 지금 현재 디폴트이기 때문에 80분 포트 생략되어 있고, 슬래시 한 다음에 이 슬래시가 컨텍스트 루트 패스입니다. 이게 홈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서치라는 게 나왔는데 HTML이 아니고 뭐가 나왔느냐?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물음표가 뭐냐면 바로 쿼리를 하겠다 그럽니다. 자, 찾아주세요. 뭘 찾아주냐면 이게 지금 이 쿼리의 네임이죠. 쿼리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바입니다. 자, 자바라는 것을 보내고 이걸 검색해 주세요라고 자, 이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뭐가 필요하냐? 이 자바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부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혹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검색을 할 테니까. 웨어절에서 뭐 예를 들어서 srch라고 하는 칼럼이 있다면 그 칼럼을 내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럼 나머지 얘는 뭐냐? 이쪽 붙어 있는 거. 중간에 해킹 방지용 코드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하여튼 이렇게 요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필요한 게 얘는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게 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물음표 부분을 쿼리, 이게 요 물음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쿼리물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지죠? 자, 서비스 명칭. 이 서비스가 바로 서블릿일 수도 있고 또는 스프링에서 얘기하는 컨트롤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이름. 자, 요걸 호출을 할 텐데 걔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가 뒤에 걸 GDM이라고 얘기하고 하나하나 요소를 따질 때는 요것을 파라메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뭐 일부러 그 해킹 방지용으로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처럼 하나 이상이 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요 서비스 이름이 로gin이고 로긴 체크라고 하는 서비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넘겨줄 값이 id 뭐 khd ampersand pwd khd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받는 질의의 대상이 되는 게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함수에서 파라미터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채워져서 넘어가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정보들은 뭡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데요. 호스트 네임이죠.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어떤 내용들에 관련되는 부가정보입니다. 부가정보. 부가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에 내가 실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웹에서 볼 때는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내는 질의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우리가 그 해킹하기 위해서 패킷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죠. 그런데 F12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크롬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글자가 보이지만 제가 얘기했죠. 실제 글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UTF-8 형식의 자, 한글이죠. 다국어 지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보이는데 실제로 F11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네트워크에서 이게 자, 일단 다음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 뭔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자바 하게 되면 너무 워낙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각각 이미지들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해옵니다. 알아보기도 힘드네. 어디 있어? 이게 다 끝이네요. 이 이상도 안 되네. 찾아내기도 힘드네요. 이게 지금 도큐먼트 서치죠. 요 부분 보시면 이거 올라가지도 않아 이거. 자, 게시죠. 리퀘스트. 그리고 보면 요 상단에 보이는 이게 헤더라고 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헤더에 헤더. 헤더 정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한 질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에다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그 서블릿 또는 스프링의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데이터를 넘길 때 지금처럼 이렇게 넘기는 방식을 우리가 캡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헤더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했을 때 F12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로그인 화면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 로그인을 했는데요. 처음에 떴을 테고 내부에 감쌌고 트랙 찾기도 힘드네. 잠깐만 이거 한번 딱 지우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보면 좋겠는데 지우는 명령이 없나? 어떤 거? 이거? 아 이거예요? 아 맞네. 잠깐만. 아 근데 이미 로그인 했잖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또 치우고 그럼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포스트죠. 데이터를 포스트로 보내는데, 아, 이건가? 지금 포스트로 했을 때 실제 여기에 지금 이 중간에 지금 이제 보낸 정보들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값들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물음표가 붙은 게 요즘에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잠깐만 없나? 다 전부 다 이런 정보들 다 다운로드 하니까 음, 어떤 거? 프리서브? 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앞쪽 걸 지금 현재 내가 지운 거고, 아, 지금 현재. 아, 이거는 어차피 지금 이제 다음 쪽에서 이 메시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것도 먼저 좀 지우고. 아, 이게 지금 리다이렉트 어덴티케이트 제이슨이고. 아, 이게 지금 인증 서버가 별도로 되어 있네요. 리다이렉션 시켜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하여튼 뭐 데이터 이미지 입력한 값을 지금 이제 받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바디 쪽에서 바디 자체의 정보가 안 보이네. 헤드밖에 안 보이네. 바디를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보안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상단에 이제 표시가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아예 그냥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뭐 서비스 호출되는 것은 안에서 내부 코드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들어갔을 때 로그인 쪽 페이지 소스 없다. 어딘가 이것도 지금 감사 나왔네요. 한 번 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카카오 계정 어떻게 숨겨놨을까?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카카오 메일 아이디 이메일 번호 이거밖에 안 보이네. 뭐를? 아니 이쪽 지금은 이쪽 화면에서 내가 지금 URL 그걸 보려고. 자, 스크립트 안에서 이것도 지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네. 어카운트 쪽 여기서 이건 이미지고 와우 여기에 넷 스태틱 다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화면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로 이게 지금 이제 동적으로 구성한 것 같은데 요 페이지를 만들 때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보통 저희가 이제 로그인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그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요 상단에 게다고 틀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약간 눈 가리고 아무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특정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 본다고 보이지 않을 테니까. 얘는 이제 바디 쪽에 이제 우리가 넣은 데이터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월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이쪽 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네트워크 필터링 툴로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숨겨진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개발 툴 가지고 본 것이고요. 자, 어쨌든 바디 안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리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이 이게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두 개는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해킹한 사람 입장에서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디벨로퍼 툴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해킹 필터링 툴로 확인하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요. 통캣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얘가 뭐 헤더 쪽에 담겨져 있던 이렇게 패킷이 있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패킷이에요. 이 패킷이 존재하고 여기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패킷을 보낼 거냐 아니면 똑같은 패킷인데 헤더에는 순수하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정보만 있고 데이터를 여기에 넣을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봤을 때 타이틀 상단에 URL에 표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뭘로 검색했느냐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오픈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창기에 이제 자바가 아니고 보통 웹에서는 지금처럼 겟 방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했고요.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보안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여기에 만약 하게 되면 누군가가 만약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어. 그러면 여기 보일 거잖아요.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헤드에 집어넣지 말고 바디에 넣읍시다 하고 하면서 등장한 게 포스트입니다. 둘 다 이제 파라미터를 보내는 측면에서는 같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패킷으로 이제 여기 스트림 상에 데이터가 왔을 때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기까지는 과정이 다릅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패킷을 감싸는 방식이 get으로 하나 포스트로 하느냐가 브라우저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죠. 브라우저 차원에서는 상관이 있는 것이고 여기 통캣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기 데이터가 도착해서 패킷이 도착한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트별로 get이나 포스트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는 그냥 포스트만 써. 포스트 방식으로만 데이터 보내. 너는 get 방식으로만 보내는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사용자는 뭐 자기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를 짤 때 두 get하고 두 포스트를 같이 다 메소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get으로 보냈어요. 패킷이 이미 통캣에 도착했습니다. 웹 컨테이너는 얘가 지금 서비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겨줄 겁니다. 데이터를. 근데 도착 딱 한 순간은 그게 어떤 패킷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PC 상에서, 즉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상에서만 중요할 뿐이지 데이터가 이미 서버에 도착을 했다면, 웹 컨테이너에 도착을 했다면 웹 컨테이너가 자기 서비스가 아니면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기죠. 근데 여기 이미 도착을 했다면 그 패킷이 헤더에 지리문이 담겨 있느냐 바디에 담겨 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소드에서 어떻게 왔든지 간에 만약에 포스트로 보냈다면 이 메소드로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get으로 보냈다면 이 메소드 처리하겠다라고 통캣의 방식이 HTTP 통신 방식에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보면 두 개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코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포스트로 올 수도 있고 get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는 메소드는 정의를 해놔요. 해놓고 포스트로 오게 되면 무조건 get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데이터가 넘어왔으니까. REQ, RESP. 특히 이제 REQ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웹 브라우저로부터 넘어오는 데이터거든요. RESP는 내가 서블릿이 웹 브라우저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채널이고, 그래서 이제 딱 오게 되면 두 get을 바로 불러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지우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형식을 둘 다 동일하게 구현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 얘기고요. 항상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재정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뼈대 코드를 서블릿을 구현했고요. 그래서 두 포스트로 온 것도 두 개수로 처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함수 호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HTTP 서블릿이 호출 낼 때, 네가 지금 헤더 찾아보니까 네가 get이야. 그러면 얘를 호출해 주는 것이고요. 헤더 찾아보니까 네가 포스트야.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해 주도록 HTTP 서블릿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는 이게 get이든 포스트이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착한 경우에 굳이 도착한 데이터를 다룰 때 포스트니까 넌 여기서 처리해. 넌 get이 여기서 처리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처럼 하나 없어진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 핸들링 부분이
오버라이딩 코드 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게 제가 여기까지 같이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그건 뭘 하느냐? 분명히 파라메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보낼 수도 있겠죠.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라메타를 보냈다면 파라메타 읽어오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함수에다가 넘겨준 거니까 이 객체, 리퀘스트 객체 안에 파라메타가 넘어왔을 텐데 파라메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키하고 밸류 형식이죠. 만약에 보냈다면 이렇게 요걸 키로 생각하고요.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 걸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get 파라미터는 내부적으로 해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키 밸류 하나, 키 밸류 둘, 키 밸류 셋 이렇게 키 밸류 넷.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맨 마지막 이 지리문. 대체 검색어가 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REQ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라미터를 얻어내올 수 있는 겁니다. get 파라미터 만약 보냈다면 get 파라미터 보이시죠?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names도 있어요. 그럼 get 파라미터 value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 해시에서 보면 키 셋으로 해서 전체 키를 다 가져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values라고 해서 전체 값을 다 가져오는 게 있었죠. 이건 그 방식이고요. 여기는 해시, 여기는 아예 맵 자체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맵 자체. 리턴할 때. 그럼 여기서 맵에서 키 값을 얻어와서 우리가 value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쉽게. 근데 맨 첫 번째서는 이거. 여기 보시면 지금 get 파라미터라고 해서 여기 name 쪽에 들어가는 값이 뭡니까? 키 값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이쪽 걸 기준으로 하자면 이름이 q죠. q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q라고 하는 파라미터 보냈다면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턴되는 타입이 string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q 값을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JDBC라고 하면 JDBC를 그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이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JDBC 코드 내부에서 그런 처리를 하겠죠, 이제. 자, 그건 뭐 우리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만들 때 얘기고 지금은 뭐를 해볼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페이지를 보내줄게요. 아까 그 우리가 서블릿에서 페이지를 생성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부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쓰기 위한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놈. HTTP 서블릿 리스판스가 잘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채널을 가져올 거예요. RESP에서. get writer. 이게 print writer 객체에 속해 있는 메소드입니다. 쓰기 할 수 있죠? 쓰기. 자, 그래서 리턴되는 타입이 print writer죠. 아웃 객체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뭐를 쓸 거냐? HTML 자체를 쓸 겁니다. println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작성했던 HTML 그 형식 있죠?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HTML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텍스트를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자, 일단 헤드 바디를 하고요. 여기 내용은 거기 아마 예제로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큰 글씨로 해서 헬로 월드라고 찍고요. 코드 있으니까 그쪽 코드를 참조하셔도 되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상에 스트링을 보내는 거죠. 스트링. 그 다음에 줄을 하나를 만들고요. 이거는 단독 그 엘리먼트입니다. 시작과 종료 태그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단독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날라온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오늘자
우리가 그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 있죠. 그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게 되면 유틸 쪽에 데이트 자바 유틸 쪽이죠. 요걸 이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포맷이나 다른 거 안 썼어요. 그냥 데이트 객체 자체가 리턴한 값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HTML이니까 당연히 자, body 자, 이제 종료를 해야 되겠죠. body 그 다음에 HTML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HTML 그 파일에서 작성됐던 내용이 있죠. 그 그대로 그냥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프린트 라이터 객체, 즉 쓰기 객체를 얻는 거죠. 객체를 얻어와서 실제 쓸 수 있는 객체를 지금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제 HTML 컨텐트라고 할까요? HTML 컨텐츠가 맞겠네요. 컨텐츠 생성해서 쓰게 하는 거죠. 응답한 겁니다. 지금 응답.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요. 이런 결과를 해서 요 HTML 파일을 보내줍니다. 우리한테. 웹브라우저한테. 기본적으로 서블릿의 가장 기본적인 서블릿을 작성했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제 이제 서비스 패키지 내 서비스 클래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DTO 클래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DAO 클래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들었어, 내가. 서브릿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톰캣이 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지금 여러분 코드에는 최근에 쓰는 방식인 애노테이션 방식입니다. 애노테이션 방식. 자, 애노테이션 방식을 쓰지 않고 일단 다른 방식으로 먼저 할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톰캣이 이렇게 뜰 때요. 톰캣이 뜰 때 자기한테 등록된 정보를 가져오는 파일이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web.xml입니다. 자, web.xml을 열어보면 지금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지금 뭐만 있냐면 그냥 환영 페이지 중에 혹시 URL이 없다면 찾아갈 페이지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만약에 서블릿이 존재한다면 해당 서블릿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 다음 쪽을 잠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검색을 할 때, 자, 여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있을 때요. 구성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예제로 써서 넣어 놓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복사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나오는 프로토콜이죠. 이건 호스트 네임이고 포트는 생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죠? 컨텍스트 루트 패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요 놈이에요. 요 놈이가 뭘까? 요 놈이 바로 우리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요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놈을 저희가 GDO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서블릿 클래스 이름이 아닙니다. 서블릿 클래스 이름이 아니고 그 이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대행하는 그 서버 있죠. 서버에 해당되는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그 클래스 이름을 하고 매핑이 된 외부에 드러낸 서비스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바로 오픈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서비스 클래스를 요 이름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해당되는 이 서비스, 다음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필터링 하기 시작해요. 막 찾습니다. 찾으면서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클래스 파일을 찾아내요. 유사성을 찾고 해서 이제 해킹할 때 주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엔 절대 클래스 파일을 안 씁니다. 그러면 외부에 드러내는 별도의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둘 사이 클래스 이름하고 얘를 매핑을 시켜 놓는 방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 이름이긴 하지만 서블릿 클래스 이름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쪽에 이제 지리어라 그랬죠. 지리어는 %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한 단위 한 단위가 하나의 데이터다. 하나의 데이터는 키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였죠? 그 여기 리퀘스트에서 값을 읽어올 때요. 읽어올 때 get 파라메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맵 타입으로 데이터를 다 전부 다 채워서 맵을 리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좀 편리한 측면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하나하나 가져올 때는 뭐 그렇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톰캣에서 만약에 여기서 외부의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동작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 이름으로 된 실제 서블릿 클래스가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 web.xml이라는 이 파일의 주요 역할이 뭐냐면요. 톰캣이 뜰 때요. 뜰 때 톰캣의 내부에 설정돼야 될 모든 설정 파일의 내용들이에요.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톰캣이 실행할 때 무조건 이 파일을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index.html이 사용자가 지금 아무런 URL을 붙이지 않았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최초 페이지의 이름이구나라고 톰캣이 알게 됩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이거는 이미 한번 실행하고 나면 필요 없는 파일입니다. 톰캣이 실행이 돼서 톰캣이 뜨려고 할 때 최초 읽어드리는 파일이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해당 서비스를 등록할 거예요. 서비스를. 그래서 등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여기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안 쓸 거예요. 자,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뭘 할 거냐면요. 서블릿 이름을 줄 겁니다. 서블릿 이름. 아까 우리가 얘기한 우리는 뭘로 줄까요? 헬로 월드? 헬로 월드는 그렇고 테스트 서블릿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줄 건데 테스트 서블릿 이렇게 줄 겁니다. 이 이름을 줄 거고요. 이 이름이 실제 대응이 되는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클래스. 자, 이 클래스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패키지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죠. 자, 서블릿 패키지 아래에 존재하는 헬로 월드 서블릿입니다. 이렇게요. 외부에 맞죠? 헬로 월드 서브 에디트 맞죠? 그래서 외부에 이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청에 대한 정보를 또 담아야 되는데요. 그럼 뭐냐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자, 서블릿의 이름은 뭐냐면 얘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은 얘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이제 올 때, 어떻게 요청이 왔을 때 얘를 호출할 거냐? URL 패턴. URL 패턴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서비스 요청이 왔을 때 해석하는 거 어디 있죠? 아까 크롬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자. 접속을 할 때 어느 선에서 끊을 거냐는 얘기인데요. 여기 특별한 서비스 명칭을 저희가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여기에 웹 홈 아래에서 모든 서비스를 내가 하도록 요청이 오게 되면 그 중에
해당되는 이 서비스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서블릿 클래스로 호출해서 실행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외부의 요청이 올 때 컨텍스트 루트 패스의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게 되면 거기 아래에 있는 요 이름으로 서비스가 오게 되면요, 요 클래스가 실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매번 이제 어떤 그 서블릿 클래스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디 있죠? 잠깐만, 이거였나? 아, 이거. 여기 교재에 보시면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뭔가 골뱅이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까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 한번 보셨죠?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여기 애노테이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보면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서블릿의 이름이에요. 이름. 보이시죠? 자, 이제 이건 한번 보셨고, 자, 여기다가 보통 해놓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코드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클래스 상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너는 웹 서블릿, 너는 서블릿이야.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실행돼야 될 서블릿이야. 또 소문자로 할게요. 이렇게. 아까 그거와 동일한 지금 그 설정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여기서 읽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서비스, 이게 서비스 이름이거든요. 이 서비스 이름에 대해서 원래 여기에다 설정하고 톰캣이 실행이 될 때 여기서 읽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아무런 값도 없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합니다. 한 다음에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찾아내요. 각 클래스마다. 찾아내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등록된, 괄호 안에 등록된 이놈에 대해서 여기서 서비스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원래는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 그죠? 작성을 하고 통계 실행될 때 여기 파일을 읽어서 서비스 등록을 했다면, 제가 서비스라는 말 쓰고 있죠. 서비스 등록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웹 서블릿 애노테이션을 다 찾습니다. 찾아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놈을 서비스 등록을 하면서 이 코드가 놓인 위치를 잘 보세요. 특정 서블릿 클래스에 놓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이름과 이 클래스 이름을 매핑을 시켜 놓는 겁니다. 통계 실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되는 처리를 하게 되는 그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 이름으로 실제로 서비스가 실행될 클래스를 찾아냅니다. 잠깐 제가 이거는 좀 죽였다가 또 다시 올릴게요. 일을 했나? 아, 일을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등록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걸, 이걸 영문 이름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 코드에 나와 있는 대로 서버 타임이요. 시간은 시간인데, 서버에서 시간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결과를 HTML 파일로 만들어서 요청한 클라이언트한테 한번 실행만 시키고 페이지가 안 나온다고요? 메시지가 없다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뭐를 오픈하고 있어요? 어떤 HTML 파일을 오픈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서블릿 서비스 코드를 호출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서블릿 서비스 오픈하고 있다? 이거 잠깐 멈추고. 4초 정도 걸리네요. 4, 5초 정도.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글로 저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안 되네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자, HTML에서는 저희가 요 라인을 넣어주게 되면요, 한글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한글 출력하라고 했는데, 자, 요것은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문자 스트림으로 지금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웹브라우저한테 요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쭉 보내주는데, 그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를 그 자체로 출력하라는 겁니다. 웹브라우저한테. 이걸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해석이 안 되냐면요. 현재 지금 얘를 갖다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얘가 글자죠. 여러분들한테 글자지만은 컴퓨터한테 얘가 글자가 아니에요. 다 숫자로 바뀌어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이 한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그 인코딩을 시킬 때요, 3바이트로, 그러니까 16진수 2자리씩 3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서버, 3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딱 보내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ASCII 코드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1바이트만 읽어서 출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UTF-8 코드를 보시면 대부분이 127을 다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딱 출력하려고 문자 그래픽 카드, 그래픽 그 캐릭터를 딱 찾는데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얘한테.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문자에는 말이야, UTF-8이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요? 얘가. 서블릿 코드가. 그래서 여기에 미리 HTML 파일을 보내기에 앞서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이 UTF-8 파일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코드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요, 리스판스 응답 쪽에 컨텐트 타입에 대해서 지금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코드에 보시면 거기다가 원래 여기 이제 어떤 타입을 저희가 지정해 줄 때 이게 텍스트인지 또는 HTML인지도 표시해 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쓴 요게 그 HTML 파일이 이게 뭐냐면 UTF-8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서버도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한글인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리스판스가 당연히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쓰기 위한 통신 채널, 통신 스트림, 통신 채널, 통신 또는 소켓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RESP 점 한 다음에 미리 설정해 줍니다. 컨텐트 타입을. 컨텐트 타입 있죠? 기본적으로 얘는 HTML이야.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셋요. 캐릭터 셋. 알려주셔야 됩니다. UTF-8. 이거 말이야. 다국어야. 다국어니까 다국어대로 해석해.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딱 그 해당되는 써라고 하는 글자 1바이트를 읽었더니 127을 넘어요. 여기서 한번 실제로 한번 찍어볼까요? 실제로 뭐가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다음에서 한번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자, 서버 시간이니까 테스트할 때 저는 이렇게 쓰니까 저 이제 검색을 할 때 서버라고 아이고 한글이 안 되네. 서버 하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엣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UTF-8 파일이 나오는데 얘는 복사를 해야지 나오니까. 자, 보면 요 세자 값은 서버인데요. 분명히 얘가 뭘 읽었냐면 EC라고 하는 글자를 읽었을 거예요. EC. 요 같죠, 그죠? 어쨌든 요걸 이렇게 EC를 딱 읽었어요. 그래서 요걸 실제로 숫자가 뭔지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EC라고 하는 요 16진수가 1바이트 읽었을 때 얘가 영문자 중에 하나, 숫자 중에 하나를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럼 127 이내여야 하잖아요. 그럼 16진수, 10진수. 이것도 좀 프로그램 만들어 두면 좋겠죠. 16진수까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왜 자꾸 16진수가 EC. 이게 입력이 안 되네? 되죠. 236이네요. 그죠? 1바이트 읽어서 236이라서 이제 또 찾아가야 되겠죠. ASCII 코드로. 1바이트 내에 되네, 255 이내에 있네요 하고서 이제 딱 가는데, 자,
자, 찾아봅니다. 자, 10진수 나오죠? 없다. 없네? 그래서 어떻게 찍었어요? 용감하게 물음표라고 찍었죠. 난 물음표야? 그래서 이렇게 찍힌 거기 때문에 디폴트로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뭐냐면 다국어야. UTF-8이니까 ASCII 코드 표 내에서 찍을 캐릭터 문자가 없으면 3바이트에서 읽어서 처리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핫 디플로이. 이 바로 돼야지, 핫 디플로이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분들은 다른 이제 상용 그 와스 서버를 쓰다가 쓸 때는 고치고 바로 확인합니다. 근데 톰캣을 썼을 경우에 고치고 바로 확인하면 계속 안 되죠. 뭐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톰캣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 어떤 문자 셋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이게 녹화가 제대로 되나? 이걸 뺀다면 다 구현을 한 겁니다. 이 세팅까지, 이 테스트까지 여러분들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뭐 기능을 붙이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지식을 먹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자, 이건 제가 배포를 할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이상 없나요? 다 제대로 됩니까? 이해는 하셨나요? 차츰 이제 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개씩이나 떼어놨네.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잠깐만, 여기 뭘 넣어놨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인데 둘 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차이는 get 같은 경우에는 URL 뒤에 지리 문자, 파라미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얘는 보이지 않는다. 그 차이는 이제 데이터 보낼 때 헤더에 보내느냐, 바디에 보내느냐. 물론 헤더와 바디가 한 쌍으로 해서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근데 바디가 비어져 있게 되면 헤더만 보내게 됩니다. 포스트 같은 경우는 바디가 있기 때문에 헤더와 바디가 하나의 패킷의 구조죠. 데이터를 꺼내올 때는 톰캣이 알아서 꺼내온다는 거죠. get이면 파라미터의 그 끝에서 꺼내오고요. 포스트로 오게 되면 바디를 훑어서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읽어와서 이제 이미 저장을 딱 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get이나 두 post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post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기들이 서비스를 만들 때 두 get을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get으로 요청을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두 get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지금처럼 두 포스트 쪽은 무조건
두 개의 수로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구조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소스 코드 지금 여러분 다 오픈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 자,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 네임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컨텍스트 루트 패스의 위치를 저희가 프로젝트 네임 안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기 서버에서 더블 클릭해서 나온 이 정보, 그래서 이게 모듈 쪽에서 얘를 안 할 수 있죠. 그냥 슬래시만 해둘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적합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두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제 슬래시하고 요 구조가 됐다면 요 프로그램 호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얘만 딱 쓰면 끝나겠죠.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근데 우리가 호출할 때 구분을 해서 호출하도록 해놨을 뿐이죠.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서를 좀 볼 때 좀 주의하세요. 자, 실습하는 파트. 여러분 원래 이걸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JSP가 먼저 나오나? 서블릿.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보면 우리가 만들게 될 JSP 파일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걔가 컴파일 돼서 자바 코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제 인덱스 HTML 파일이 있을 때 헤더에다가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파일을 만드실 때 여기서 웹보다 아래에서 JSP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ndex JSP 이렇게 해서 만드시게 되면요, HTML5 기준. 자, 차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내용은 다 전부 다 HTML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 때 여기 일단 지금 JSP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HTML로 바뀔까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임포트로 바뀌고요. 여기는 뭡니까? 우리 기존에 짰던 코드를 기준으로 해보세요. 우리 짰던 코드가 아웃점 객체를 써서 아웃 객체를 써서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바 코드를 바뀔 때 이 파트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아웃점 프린트에서 여기를 다 쓰도록 자바 코드가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거의 HTML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HTML 파일을 그대로 주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HTML이잖아요, 다. 헤더 빼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물론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임포트가 들어가죠. 나중에 저희가 JSP 할 때 좀 상세하게 해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의 코드를 짜지 말라는 게 제 얘기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파일이 이제 자바 코드로 바뀌는데, 잠깐만,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거 매번 찾아보면서 매번 그냥 이렇게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 C에 있던 거였던가? 이게 아니고. 아직은 만들어진 게 없네. 자, 지금 제가 이 코드를 여기다가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HTML 파일이죠. 단순하게. 자, 요건 한번 재미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다시 제가 리스타트 할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파일을 부를 때, 이 파일을 부를 때가 똑같습니다. 서블릿 테스트 아래 웹봇에 index.jsp 그리고 JSP 처리가 됐죠? JSP인데 어떻게 그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JSP 파일을 처리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고요. 잠깐만. 어디에 있더라? 제가 좀 잠깐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 JSP 클래스 서블릿 JSP 잡 코드 변경 아이고 저도 이게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예전에 좀 쉽게 발견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정했잖아요. 엔터 하는 순간에 일단은 웹 컨테이너 얘를 받습니다. 받았더니 index.html이 아니야. 그럼 얘는 서비스인가 해서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이 정보를 넘깁니다. 서블릿 컨테이너 딱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JSP 컨테이너를 넘깁니다. 그럼 JSP 컨테이너 내 거 맞아 하면서 걔가 여기 JSP 파일을 즉 이 파일을 자바 코드로 바꿔줍니다. JSP 컨테이너가. 그런 다음에 바뀐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바로 써주는 거죠. 보여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 보세요. 웹 컨테이너가 애초에 자기 HTML 처리하기 위해서 통신 연결을 해놨죠. 웹 브라우저하고. 근데 자기 일이 아니라서 서블릿한테 걔를 넘겨줬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두 개의 입출력 채널에 대해서 서블릿 컨테이너를 넘겨줬습니다. 서블릿 컨테이너 역시 이거 내게 아니야 하면서 JSP 컨테이너를 스레드로 생성해서 실행하면서 걔한테 HTTP 서블릿 리스판스,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던져주는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딱 보면 이는 그 HTML 파일이라서 내가 던져주는 그 파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JSP 그 컨테이너가 얘를 자바 코드로 바꿔주고 서블릿 컨테이너가 넘겨준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동으로 거의 HTML 파일 같은 이 파일을 변형을 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JSP를 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지금은 이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지금 얘가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근데